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동향사를 읽고 있습니다. 255쪽이고요. 6장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의 3번 통일과 분열, 분열과 통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은 그래도 답은 바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권력을 잡은 고다이고 천황은 연호를 건무로 고치고 천황 정치를 부활하려 애썼다. 그러나 100여 년 전 고토바의 노력이 그랬듯이 좋았던 옛날로 복귀하려는 고다이고의 꿈도 환상이었다. 우선 고다이고는 무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전의 고쿠시나 슈고 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 지위에서 자기 사람을 앉혔다. 다분히 절충적 방식이니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에게는 불만이다. 게다가 그는 바쿠 타도에 앞장선 무사들의 농공행사에서 실패한 탓에 그들의 불만을 샀다. 나아가 천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킨 것도 커다란 실책이었다. 고다이고의 중흥 정치는 1년도 못 되어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인물은 바로 아시카가 가문의 수장인 다카우지였다. 바쿠를 타도하기 전부터 권력을 꿈꾼 다카우지는 호조를 무너뜨리면서 이미 로쿠하라 탄다이를 손에 넣고 이것을 통해 교토의 정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 거병할 명분이 생겼다. 1335년 호조 가문의 잔당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다카우지는 반란의 진압을 빌미로 자연스럽게 가마쿠라를 점령하고 그곳에 아예 눌러앉아 교토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리하여 가마쿠라 바쿠가 무너진 지 불과 2년 만에 전국은 다시 전란에 휩싸였다. 잠시 동안 부활한 천황 체제에서 좋았던 옛날을 전혀 실감하지 못한 모사 세력들은 위기에 처한 고다이고를 도우려 들지 않았다. 다카오지는 천황 세력의 호족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교토를 점령해 고다이고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리고 1336년 교토에서 3년 만에 다시 바쿠를 수립했다. 가마쿠라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선 무사정권 무로마치 바쿠다. 그러나 풍우나 고다이고는 아직 날개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 그해 12월 그는 교토를 탈출해 남쪽의 요시노의 터를 잡고 측근들을 모아 새 조정을 구성했다. 이로써 일본의 조정은 다카우지가 옹립한 고묘 천황과 고다이고 천황의 두 개로 나뉘었다. 이때부터 바쿠가 지원하는 북조와 아시카가를 반대하는 일부 가문들이 뭉친 남조가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 이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서로 어느 정도 맞상대가 되었으나 점차 남조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결국 3년 만에 고다이고는 영역에 찬 세월을 뒤로하고 산중에서 병사하고 만다. 그러나 신중한 성격의 다카우지는 남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굳이 모험하지 않으려 했다. 게다가 남조 세력은 북조의 일부 일탈 세력과 손잡고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는 예상외로 약 60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다 1392년에 무로마치의 3대 쇼군인 요시미스의 강요로 남조의 천황이 북조의 제위를 넘기는 형식으로 전격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요시미스의 시대는 무로마치 바쿠의 전성기였다. 그는 힘센 슈고들의 반란과 저항을 진압하고 바쿠의 권력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바쿠 체제의 안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기구들을 정비했다. 1378년 요시미스는 교토의 무로마치 화려한 저택을 짓고 바쿠를 이곳으로 옮겼는데 아시카가 가문의 바쿠를 무로마치 바쿠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시대에 생겨난 일본의 전통적 문화로 다도가 있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모사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선종이 크게 유행했다. 명상을 중시하는 선종에서는
아무래도 졸음이 가장 큰 적이었다. 그래서 졸음을 쫓는 수단으로 차를 마시는 것이 널리 퍼졌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이것이 발달해 다도가 되었다. 1401년 요시미스는 중국 명제국과 국교를 맺고 일본 국왕이라는 책봉을 받았다. 사실 여기에는 왜구의 활약이 크게 기여했다. 12세기부터 동북아시아 해상에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는 일본의 남북조 시대 동안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 무렵부터는 일본 서부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왜구로 변하면서 중국과 한반도의 해안지대를 수시로 침탈했다. 이에 견디지 못한 명은 일본의 지배자인 무로마치 바쿠의 왜구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조공무역을 허락했다. 일본으로서는 당제국 시대 이후 실로 오랜만에 중국과 정식 교류를 하게 된 것이었다. 다음 소제목은 하극상의 시대입니다. 중국의 책봉으로 확보된 외부의 권위도 무사정권 특유의 불안정성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전통의 적인 세력 가문들의 도전은 그럭저럭 물리칠 수 있었으나 그 대신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슈고들이 바쿠의 권력을 위협할 만큼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무로마치 바쿠는 권력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슈고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슈고를 휘하에 복속시키면 유사시에 군사를 모으기도 쉬울 뿐더러 대기의 반란을 슈고가 일으키므로 위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었다. 따라서 바쿠는 슈고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슈고들은 전통의 장원 영주들을 잠식하면서 대영주로 성장했다. 슈고 출신이 다이묘가 되었기에 그들을 슈고 다이묘라고 부른다. 슈고 다이묘는 바쿠의 통제마저 달갑게 여기지 않을 만큼 힘이 커졌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일찍이 가마쿠라 바쿠를 붕괴시키는 데 일조한 무사들의 아쿠토나 백성 묘슈들이 결성한 소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졌다. 사회적 계층 분화로 성장하고 신품종 벼와 산모작 등 농업기술의 발달로 부유해진 백성 묘슈들은 예전처럼 다이묘의 지배에 고분고분 복종하지 않고 걸핏하면 들고 일어났다. 15세기 초까지 그들은 거의 해마다 봉기와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와중에 전국적으로 중세식 장원제도의 잔재가 제거되었다. 심지어 1459년에서 1461년간에는 가뭄과 홍수의 천재지변이 몇 년간 계속되자 각지의 백성들이 교토로 몰려와 바쿠에게 덕정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동요가 심해지자 마침내 바쿠 권력 상층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무사 권력답게 대응책은 역시 싸움이었다. 바쿠는 1467년에 둘로 편을 갈라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 쇼군 직의 계승을 둘러싸고 당시 바쿠의 세력 가문인 호소카와와 야마나가 맞붙은 것이다. 이것을 온인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한 권력 투쟁에서 비롯되었지만 때가 때인 만큼 삽시간에 일파만파로 번졌다. 전국 각지의 슈고 다이묘들이 복잡하게 연루되면서 이 사태는 무려 11년간이나 질질 끌었다. 결국 나중에는 싸움에 참가하는 무사들이 없어 흐지부지 되었으나 이 와중에 그나마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처지였던 천황이나 쇼군 같은 전통적 권위는 완전히 잿더미 속에 묻혀버렸다. 권위의 실체와 상징이 사라지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졌다. 다이묘와 무사들은 천황만이 아니라 쇼군조차 이빨 빠지는 호랑이로 보았다. 백성 묘시들마저도 지역의 다이묘나 중앙의 바쿠를 우습게 여겼다. 당시에 생겨난 말이 바로 오늘날까지 일상용어로 사용되는 하극상이다. 온인의 난으로 시작된 하극상과 전란의 회오리는 다이묘와 무사들의 영토 전쟁으로 바뀌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한 세기 동안 일본 전역은 전란으로 얼룩진 생고쿠 시대로 접어든다. 기존의 전통이나 서열, 권위 등이 모조리 몰락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슈고 다이묘든 고쿠시든 백성 묘시든 경제적 부와 대세를 잃는 눈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대영주가 될 수 있었다. 그 반면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무로마치 바쿠와 함께 급격히 몰락했다. 하극상이 지배하는 센고쿠 시대에는 출신도 배경도 알 수 없는 무수한 영웅들이 출현했다. 당시 일본의 야사를 장식하는 사이토 도산이나 호조 소온 등의 센고쿠 다이묘들이 그들이다. 가마쿠라와 무로마치 시대를 거치면서 발달한 일본 특유의 무사도 정신은 하극상의 시대에 도덕대의 처세술로 변질되고 말았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은 떠오르는 별 노부나가입니다. 센고쿠 다이묘들은 누구나 대권을 꿈꾸었으나 이들 간에도 점차 떠오르는 별이 생겨났다. 가장 빛나는 별은 오다 노부나가였다. 노부나가는 능력도 출중했으나 인재를 보는 안목도 뛰어났다. 그는 고향인 오와리에서 일어나 인근 미카와의 다이묘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휘하에 끌어들였다. 그는 주변의 경쟁 다이묘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리고 1568년 마침내 교토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교토에 입성해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둔 노부나가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었다. 첫째는 대규모 승병대를 거느리고 교토 남쪽에 자리 잡은 대사원인 엔라쿠사. 둘째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전국의 다이묘들. 셋째는 오사카의 홍간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봉기 세력이었다. 그 세 가지 적은 모두 대권 선두주자인 오다 노부나가를 반대하고 쇼군 요시아키와 결탁했다. 노부나가는 이 세 적을 각계 격파하기로 결정했다. 1571년에 노부나가는 사원 세력을 공격해 그들의 거점인 엔리아쿠사를 불태워버렸다. 이에 반발해 쇼군인 요시아키가 거병했으나 이미 적수가 아니었다. 노부나가는 저항을 간단히 제압하고 자신의 손으로 옹립한 요시아키를 폐위해버렸다. 이로써 두 번째 바쿠인 아시카가 가문의 무로마치는 130여 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 다음에 노부나가는 한때 그에게 패배의 쓴전을 안겨준 강호 다케다 세력을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에서 괴멸시켜 사실상 단일 대권 후보로 등록했다. 마지막 남은 경쟁자인 홍간사는 1570년부터 장기전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러나 엔라쿠사의 몰락으로 대제가 결정되는 것을 본 홍간사는 마침내 1580년 오다 노부나가에게 항복했다. 이로써 노부나가는 한 세기에 걸친 센고쿠 시대를 끝내고 전 일본의 통일을 눈앞에 두었다. 16세기 중엽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의 철포를 전한 덕분에 당시는 이미 총과 화약이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량의 조총과 탄약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력이 전쟁의 관건이었다. 이 점은 노부나가가 승리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조총을 비롯한 무기의 발달, 역사상 최초의 열도 통일, 게다가 전후 남아도는 대규모의 상비군, 이 세 가지 변수는 향후 일본의 거취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란 난폭한 방식을 통한 대외 진출이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